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내용은요.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서 중요한 그 포인트와 컨셉,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신 그 지금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중점으로 좀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처 모르셨던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저 또한 책을 한 지금 3번 정도 다시 읽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사실은 약간 평이 좀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도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또 한 가지 좀 그 중심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혹은 비즈니스에 또 앞으로 마인드에 어떤 부분을 내 것으로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내 사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돌아오는 해가 바로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의 해인데 이 검은 토끼의 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왜 검은 토끼일까요? 라는 부분. 이 책에 사실은 맨 머리말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을 잘 못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도는요. 불황의 시대입니다. 불황의 해예요. 엄청 힘드실 겁니다. 엄청 힘드실 거고 경기도 무척 안 좋을 거고요. 잘못하면은 예전에 우리 이제 IMF나 외환위기 상황이거나 요럴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약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을 검은 토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엔데믹 시대에 정신적인 타격도 왔고요. 그 다음에 경기적으로 불황이고요. 저성장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 중에서 우리는 어떤 트렌드를 붙잡고 우리의 마케팅이나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갈까라는 부분에 컨셉을 주시면 오히려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플랜 2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플랜 2.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외에 또 다른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플랜 2라고 얘기하는데 이젠 그것도 부족하다. 최소한 굴 3개는 파야 된다. 그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만큼 힘들 수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과 그런 플랜 2, 플랜 3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거를 김난도 교수가 여기서 첫머리에 딱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이게 나오는데 글자가 작으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요. 평균의 실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극화가 돼가지고요. 평균이 거의 없어지고 양극화도 부족해서 이제는 다극화, 즉 N극화가 되고 또 때로는 어떤 분야에서는 제일 강한 하나만 존재하는 단극화도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자기 역량을 뾰족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첫 번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루어졌을 때 평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정규 분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가운데에 평균이 있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의 분포가 줄어들어서 즉 이 표준 편차라는 시그마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요. 1시그마 내에 68%의 사람이 몰려 있고 2시그마 내에 95.5%가 몰려 있고 3시그마면 거의 모든 사람 99.73%가 다 여기에 모여 있다는 전제 아래 평균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양상은 어떠냐? 이렇게 양극화, 완전히 돈이 많거나 완전히 돈이 없거나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공부를 아주 못하거나 이런 식의 분포가 되기 때문에 실제 평균의 위치에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게 양극화고요. N극화는 특별 경향이 없어요. 골고루 막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의미가 없어지고 단극화는 아예 딱 한 기업만 잘해요.
한 사람만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독점하고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평균의 의미가 있을 수는 없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개념에서 비교해 보시면 느껴지죠. 이게 평균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 의미가 대표적인 거고요.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진 두 가지입니다.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왼쪽은 밀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이런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요거 한 팩만 사면 한 끼 식사가 가능해요. 예. 요거 같은 거 지금 아마 해물탕 밀키트인 것 같은데요. 요거 해물탕을 밖에서 사 먹으면 보통 10,000원, 10,000몇천 원, 20,000원 정도 하죠. 근데 요 키트를 마트에서 사면 저기 지금 표시된 거는 7,800원입니다. 7,800원에 한 가족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매운탕을 드실 수 있는, 해물탕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밀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밀키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외식비를 줄이고 싼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용도의 밀키트입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뭐냐면요, 저기 보면 팥빙수, 예, 망고빙수인 것 같은데, 저 팥빙수가 얼마짜리냐면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팥빙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히트 상품이에요. 우리가 돈을 아낄 때 평상시에는 밀키트로 싸게 끼니를 때우는데, 어떤 특별한 날에는 아예 그 참았던 그 이제 소비 본능을 아예 비싼 거 제품을 씀으로 해서 그 소비 본능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소비 풍토도 양극화가 되어 있다. 아예 싼 것과 아예 비싼 것. 그래서 프리미엄 빙수가 실제로 호텔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양극화고요. 그 외에도 영화를 보더라도요. 프리미엄 영화관에 가서 누워서 보는 영화가 많죠, 요즘. 예, 그런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에서 봐야 어울리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OTT, 즉 우리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냥 볼 수 있는 OTT 영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봐도요, 아주 짧게 보는 쇼폼이 있는가 하면 제가 주로 하는 뭐 1시간짜리 강의, 뭐 이런 거 같은, 혹은 영화 같은, 장편 영화 같은 이렇게 보는 롱폼의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양극화가 요즘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미국의 양당 체제잖아요. 미국은요, 공화당과 민주당. 예. 그런데 이 두 당이 94년도만 해도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모여 있었대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국민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양당 체제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심지어 조만간에 미국에 조만간 내전이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예, 그 정도, 내전 폭동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서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양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향실 효과라는 부분도 있고요, 에코 체인버 효과라는 내용도 있고요, 교육의 양극화라는 내용들도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좀 와닿게 설명드리는 예가 있는데요. 서울에 강남구가 제일 부자가 많은 동네죠. 그다음에 강북이 비교적 조금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 두 동네의 재산세가요. 7월 한 달 재산세가 강남구는 4,135억 원인데 강북구는 23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17.5배. 같은 서울 안에 있는데 어떤 구는 17배 재산이 많고요, 어떤 구는 17배 재산이 작다란 얘기죠. 예,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는 요게 한 10분의 1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이것 또한 양극화의 실제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비 패턴도 이렇게, 누구는 돼지소금통 튕기고 있을 때 누구는 이렇게 아주 명품의 아주 비싼 자동차 해외 여행을 하는, 이렇게 소비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 이 부분, 예, 이 양극화. 그래서 이 바벨 효과라 그러죠. 바벨 효과. 예, 그래서 때로는 금융 투자도 아주 안전적인 은행 이자형 투자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위험한 우리 코인 같은 거, 그쪽으로 양극화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양극화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N극화라는 부분은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음악 사이트의 한 사이트입니다.
음악 사이트의 한 사이트인데 옵스큐리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딱 넣으면은요, 내가 얼마나 남들과 다른 쪽에 속해 있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음악은 지금 뭐 빌보드 차트 히트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듣고 있지 않은 음악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97.5%라는 얘기는 남들이 거의 듣지 않는 음악을 나는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남과 똑같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요. 나만의 특이한, 나만의 독특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가다 보니까 요즘은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이 음악도 여러 가지 취향으로 아주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음악 취향이 그래서 N극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핫플레이스가 더 유명할까요? 힙플레이스가 더 유명할까요? 이 말 자체가 어렵죠? 예. 옛날에는 저희가 어떤 장소, 야, 성수동에 무슨 카페가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갔어요. 예. 바로 엊그저께 사고 난 것 사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축제가 가장 유명한 동네가 이태원이다니까 이태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서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나고야 말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런 곳이 이제 핫플레이스고요. 힙플레이스는 일부 그 취향에 맞는 어떤 장소.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펫을 키우는 카페로서 좋은 동네, 좋은 카페. 예, 이런 식의 곳 혹은 독신 남자가 가기 좋은 카페. 뭐 이런 식의 곳이 바로 힙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힙플레이스가 뜨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게 N극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요즘은 책도 베스트셀러, 물론 제가 오늘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책 베스트셀러 책인데 이 책이 히트를 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문고판 작은 책들을 오히려 또 보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N극화 추세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시장이 소비자 수만큼 분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취향에 따라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마인드링크드 베스봇. 와,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입욕제를요. 한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요. 립스틱도요.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을 딱 찍어서 AI가 알아서 당신의 얼굴 색상에 맞는 립스틱은 이겁니다라고 권해주는, 각 사람마다 다른 립스틱을 권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CHI 컬러 마스터라고 해갖고 이건 샴푸 자체도 헤어 샴푸 자체도 그 측정을 해갖고 거기에 맞는 걸 제공해주고, 예, 우리 상품도 곧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비스포크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사진이 잠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요 제 뒤로 보이고 있는 요 까만색 사진이, 요 사진이 바로 이 아파트 칸은 있는데 그 안에 구조는 각자가 선택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내 취향에 맞게. 예, 난 독신이니까 이렇게. 나는 가구 사람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는 펫을 키우니까, 가축을 키우니까 이렇게. 라는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각각의 층마다, 각각의 칸마다 다르게 디자인이 형성되는 그런 식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단극화의 개념은요. 대표적인 게 검색하면 어디죠? 우리나라는 네이버.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 예, 구글이 9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예. 또 뭐 우리 그 동영상을 보는 사이트 어디죠? 뭐 누가 뭐래도 유튜브죠. 예, 유튜브가 제일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구글링 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하다라는 말이 있죠. 예. 얼마 전에 정전돼서 문제가 됐었던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됐죠. 정전이 아니라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됐던 카카오. 예. 얼마나 카카오가 없으면 우리 온 국민이 마비가 된다는 걸 느꼈던 바로 그 카카오. 우리는 카카오를 하고 살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맷커프 법칙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공급자 측면에서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1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보니, 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보니 바로 그 카카오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예, 혹은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완전 1인자가 돼간다는 거죠. 그걸 바로 단극화 추세라고 합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뭐라고요?
예, 평균이 없다고요. 평균의 종말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가지를 만들어서 한 가지 가지고 집중해서 이거를 평생 먹고 산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요. 예, 때로는 다양하게, 때로는 또 어느 쪽에 단기적으로는 집중, 또 그 다음에 변화.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좀 대표적으로 평균의 의미가 얼마나 없는 것이냐는 부분을 좀 느껴지게 말씀해주는 그 예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10만 대군을 이끄는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군인데 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저게 강을 걸어서 건너야 돼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군의 평균 신장이 180이에요. 근데 평균 수심은 150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아도 그냥 건너라고 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앞에서 10만 대군의 반이 갑자기 물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최고 수심이 2m가 넘은 거예요. 예. 당연하겠죠. 그럴 수 있겠죠. 평균이니까요. 평균 수심이니까. 최고 수심은 우리 사람들보다 더 키가 클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더더욱 그런 세상에 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평균은 정말 그 의미가 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평균주의보다는 개개인성의 시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다체 불가능한 탁월함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차별화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범하면 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개념에 예,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급적이면 버리고 나는 어떠하니 나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나만의 어떤 자기 역량을 위해서 뾰족하게 되어라라는 표현을 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인 평균 실종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벌써 30분이 됐네요. 예, 10분에 시작하긴 했지만 20분이 지났네요 벌써. 예,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여기 한 장에 정리된 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 더 정리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피스 빅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피스 빅뱅. 오피스가 사무실이잖아요. 빅뱅은 폭파고요. 예, 사무실이 폭파된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일터가 송두리째 바뀐다 내용인데요. 누구죠? 예,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예, 사장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누구나 주당 최소 40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은 원격 사무실이 아니고 실제 동료들과 일하는 사무실을 뜻한다. 즉 재택근무 하지 말란 얘기죠. 이제 다시 이제 오피스로 나와라. 그랬더니 사무실에 나오지 않겠다면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다. 배짱 튕기네요. 아주 사장이 아주 강하네요. 역시 돈 많은 사장이라 그런지. 이랬더니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다는 거죠. 저 그만둘게요. 퀴. 네. 이런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피스 빅뱅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현상은 퇴직 열풍이에요. 퇴직 열풍. 이젠 퇴직을 즐겨 합니다. 직장인들이. 그리고 새로 직장을 구해요. 예. 퇴직러들이 아주 속출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한 거를 퇴사 블로그로 올린다라거나 혹은 레지그레이션이라는 이 미국에선 이 단어가 가장 요즘 핫한 그 해시태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도 이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높고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일까에 집중하고 있지 내가 이 직장에 목숨 걸겠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왜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직장의 그 제도 중에서 그런 거 있죠. 학자금 지원 제도 이런 거 있죠. 요즘 사람들은 그거 보면 코웃음을 친다는 거죠. 내가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무슨 학자금, 내가 그럼 결혼을 한다고 해도 15년, 20년 돼야 내 애를 낳을 텐데 애가 학교를 갈 텐데 무슨 학자금 지원은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생각하고 있던 회사의 복지제도가 지금 세대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되지 않는 그런 복지제도라는 거죠.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와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예. 소리가 안 들렸죠, 여러분? 네. 소리 공유를 안 하고 제가 했네요. 다시. 잠깐만요. 이제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됐나요? 다시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맞군요. 맞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공유를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냥 웬 애니메이션을 이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요? 퇴사 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제가 키를 잘못 눌렀으면 죄송합니다. 즉,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나가는 이게 바로 퇴사직을 대표하는 그런 그 마음을 표시하는 거라서 이 동영상이 퇴사 짤로 가장 지금 핫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직장은 이게 세상과 같은 존재라서 나는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이라서 대기업 평균 근속이 8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 30대는 75.5%가 이직 경험이 있고요. 20, 30대에 이미. 그 다음에 10명 중 3명이 1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세태예요. 그러면 오히려 힘든 건 누굴까요? 직장인이 힘들까요? 고용주가 힘들까요? 사실은 고용주가 더 힘들다라고 해요. 실제 상황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퇴직 열풍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퇴직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사를 고인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요즘 MZ세대에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엔카라 쿠베 당토. 이거 뜻 아시는 분? 우리 그룹에는 한 명도 안 계시나요? 최문 이사님 아시나? 처음 들어봅니까 이거? 그러시면 꼭 알아두십시오. 네카라 쿠베 당토란 말은요.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 7가지 회사 가장 임금을 많이 주고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로서 젊은 친구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그런데요, 이 말이 Z세대가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IT 기업인데요. 이게 이 뜻으로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7개 회사에 취업을 못하면 나는 좀 다니다가 때려치고 사업할래 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직장 도장 깨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즉 빨리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라는 그걸 표현하는 단어로 요즘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임금 사다리 효과, 이직을 통해 임금이 높아진다는 이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해야만 임금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꼰대 상사 때문에 이직을 한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퇴준생, 퇴직 준비생. 퇴직 준비생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리멤버 커리어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리멤버라고 우리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어플 리멤버 쓰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이제 명함 받으면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그게 주소록에 올라가는 이 어플을 리멤버인데요. 이 어플에 커리어 기능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 헤드헌터에 대해 정보가 가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직하고 되는 그런 부분. 리멤버 어플 정도는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진거자, 진급 거부자. 진급을 원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급여보다 복지를 원하는데요. 이 복지는 아까 말한 그런 좀 옛날 시대의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세대의 복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핀셋 복지를 원하는데요. 그 핀셋 복지는 뭐냐면 나의 맞춤형 복지. 각각의 맞춤형 복지를 원해요. 예를 들면 문화다방. 회사 내에서 독서 모임이 있어요. 뜨개질 강의를 해줘요. 글쓰기 강의를 해줘요. 이런 개념의 문화다방이고요. 가사 청소.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집에 가사 청소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보험을 들어줘요. 직원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프데이라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에 4시까지만 근무하는 이런 제도를 원하고요. 피플팀이라 그래서 인사팀 내에 이런
이런 요즘 세대가 원하는 직업 문화가 뭘까를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피플팀이고요. 그 다음에 일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사무 공간의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더 큰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물가라는 내용도 있고요. 청평 같은 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간에 그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라고 사무실을 더 큰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물가,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서로 소통을 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우리 휴게소가 우물가 형태 모양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너무 폐쇄적이고 이게 콘크리트 공간 같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야외 공간과 비슷한 청평 같은 방이라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가 바로 아까 말한 그 7가지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리지머럴, 그다음에 레지던스와 커머셜을 리지머셜이요. 레지던스와 커머셜을 합친 단어로서 사무실을 집처럼 꾸미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사무실의 모양이랍니다. 예, 예, 이게 사무실의 모양이래요. 심지어 위에 침대까지 있어요. 예, 침실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워크는 뭐냐면 일주일 중에 3일은 집에서 일하고 3일은 회사에서 일하겠다. 재택근무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예, 그게 하이브리드 워크고요. 아까 말한 대프리랜서 시대라는 게 바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애니메이션처럼, 예, 직장의 굴레를 떠나서 난 소속하지 않고 대신 회사와 프로젝트 개념으로 일하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굴레와 속박을 떠나서 행복자 떠나릅니다.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이 바로 퇴사 짤이 됐고요. 긱노동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려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네요. 제가 단어만 쭉 넘기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크몽, 숭고 이런 플랫폼들이 바로 이런 그 프리랜서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고용 대신에 이제는 인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인재를 대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인 기업들이 이제는 뜨기 시작을 해요. 1인 기업들이. 예, 1인 기업들이 그런 의미에서 대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또 그런 디지털 인재 플랫폼이, 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A뿔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수한테 따져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서 A뿔을 받은 거죠? 아니, C나 D를 받았을 때 교수한테 우리 옛날에 따졌잖아요. 제가 왜 C입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제가 왜 A뿔이에요? 라고 따진대요. 요즘 친구들은 피드백의 시대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따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개념에서도 반드시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진 일에서는 납득을 하지만 소통 없이 일방적인 일에는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거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맞교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나는 그만큼 일을 한다. 내가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물을 냈으면, 성과를 냈으면 너희도 성과금을 줘야 돼. 이런 개념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맞교환이 공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정이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인간미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부분을 알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 직장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사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런 부분도 또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이렇습니다. 예전에 오상호 사장님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앞에 있네. 난내 공장이 안 내려가다 합니다. 이게 두분씩 강포치 예쁘니다. 머리 잡습니다. 옷도 잡습니다. 신발 잡습니다. 양말까지 잡습니다. 머리 신발 양말 다 잡습니다. 너희 내 잡고 내만 많이 저기는 안 봐줘. 전주리니까 줘. 머리 잡고 밀만 많이 저기는 남아줍니다. 어떠세요? 랩 잘하죠? 신나네. 뭐 신나게 일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요. 이 노래할 때 이 친구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진지하신가요? 진지한가요? 사실은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 불렀겠죠, 이 친구는. 그래서 되게 제스처나 이런 거는 잘합니다. 근데 눈빛을 보시면 눈빛에 전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히트를 치고 이 소울리스 자라는 이 친구는 엄청난 대박 스타가 됐습니다. 지금은. 예, 대박 스타가 됐지만
이 개념이 뭘 상징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영혼 없는 표정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서는 조용한 퇴사와도 통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을 하지만 일에는 충실하지만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내 일에 철저하게 하지만 거기에 내 영혼을 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왜 이 일이 내 일이니까 나의 거의 인생을 걸고 일하듯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일은 철저하게 합니다. 할 거 다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 영혼을 담지는 않아요. 예. 그걸 대변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 동영상이 그래서 히트를 친 부분도 아주 큰 그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일이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통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거는 좀 책에서 제가 재밌어서 올렸는데요. 여러분, 런치가 뭐죠? 점심이잖아요. 점심의 유래를 좀 알려드릴게요. 1854년에서 66년 사이에 유럽에서 콜레라가 아주 심했던 시절입니다. 이때 이 콜레라가 대도시에서 심해지니까 이 콜레라를 겪은 다음에 영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발달된 기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4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출퇴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개념인 거죠. 예, 성남에서 출퇴근하는 개념. 예,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진 게 저기 영국에서는 1866년도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콜레라요. 예, 우리 코로나랑 비슷하죠, 뭔가 느낌이. 이게 세계적인 역병이 발생됐을 때 오히려 대도시를 떠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현대식 출퇴근이 생겼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중세에서는 3, 4시에 저녁을 먹었대요. 디너. 그러니까 하루에 2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1800년도까지만 해도 인류는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았어요. 점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년도 안 되는 이 사이에 인류는 하루에 3끼를 먹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그 이유가 이런 역병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점심을 점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그 홍콩 가서 딤섬 드셔보셨나요? 딤섬? 네, 딤섬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거 만두 같은 거. 딤섬의 한자를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한자로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점심입니다. 예,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그러죠. 바로 그 점심을 한자 그대로 광둥어로 읽으면 딘섬이에요. 예. 동양에서조차도 사실은 200년 안 된 그 내에 점심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에 2끼만 먹었었어요. 동양에서도.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상식을 알아두십시오. 그럼 우리 건강 강의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예. 인류 역사상 하루 3끼 먹은 거는 아직 2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다 보니까 오히려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영양 관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도 한번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심이라는 인류의 문화 변화가 생긴 게 콜레라, 팬데믹 때문에 생긴 거라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인류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2끼 먹던 인류가 3끼를 먹는 일이 생기듯이 지금의 인류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원격 근무, 변화의 소용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의 소용돌이 중에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 엔데믹 시절이 와서 다시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좀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 많아지는 개념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그리웠던 사람 만나는 시간이.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나답게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보다 탐색하게 삶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 점을 좀 유심히 생각한다 그러면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다 이 내용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정리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체리 슈머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체리 슈머가 뭐냐면요. 요 그림에 나와 있죠. 왜 케이크 보면 맨 꼭대기에 체리 하나 딱 올려져 있죠. 요거만 딱 따먹는 사람 있죠, 왜? 얼마나 얄미워요. 예. 그 사람들을 원래 체리 피커라고 했습니다. 체리 피커.
그래서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소비자 중에서 단맛만 뽑아먹고,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당하면 프로모션만 받아먹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안 사, 이제 물건. 혹은 우리 마트에서 왜 이거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만 딱 먹고 물건은 안 사.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체리 피커라고 하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좋은 의미로 표현해서 체리 슈머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리 슈머의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전략은요, 바로 이겁니다. 무지출 챌린지하고요, 가계부 언박싱을 해요. 이게 유튜브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무지출 챌린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한 달간의 가계부를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요 돈밖에 안 썼다, 한 달 사는데. 이런 걸 서로 자랑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바로 무지출 챌린지, 가계부 언박싱,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짠테크.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젊은 애들 사이에서 돈을 최대한 안 쓰면서 살 수 있을까를 놀이처럼 즐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끼며 살아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죠. 혹시 이거 갖고 어플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송윤 사장님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캐시워크라는 건데, 제가 1000보를 걸으면 하루에 1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하루에 걸은 걸음수가 나오고요. 그럼 그 걸음, 예를 들어 7000보를 걸으면 70원이, 예, 70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5,983원이 지금 캐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캐시를 가지고 여기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 6,300 캐시에 이 커피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 3만 캐시를 이미 벌어서 한 5잔 정도의, 5잔이 못 사나? 6산. 예. 그 정도의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벌써. 사 먹고 남은 게 이거예요, 저는. 예. 이렇게 돈을 내가 걸어서 버는 거, 이거를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 합니다. 예,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이게 폐지 줍듯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어플을 이용해서 폐지 줍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죠. 이게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 보시는 분 계세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버틀 벙커라는 건데요. 와인을 50ml 한 모금 먹을 정도로 담아서 파는 거예요. 예, 와인을. 그리고 소주도 요즘 이게 원래 소주 크기인데요. 요만한 소주가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맥주도요. 제가 즐겨 먹는 맥주입니다. 250cc 맥주입니다. 예, 500cc 맥주가 아니라 250cc 맥주. 그 다음 그가 388cc짜리죠. 예. 근데 요거 한 모금 정도 먹을 수 있는 딱 이렇게 소량화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히트를 친다라는 거예요. 소포장을 사랑하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장을 마트에서 안 보고요, 편의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 끼에 딱 쓸 만큼에 들어있는, 한 끼 식사할 만큼의 과일이 들어있는 이런 식으로 물건이 포장되어 있고요. 이거를 조각 전략이라고 합니다. 쪼갠다는 거예요. 예. 짠테크의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조각 전략입니다. 작게 해서 산다. 그 다음으로는 배달 음식을 공부하시는 분 모집합니다고 우리 MBC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예, 배달 공구인데요. 그러면 아파트 한 동 주민들이 한꺼번에 시킵니다. 배달 음식을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아래에서 한꺼번에 받아요. 그럼 배달비가 적게 들겠죠. 예, 보통 배달비 한 3, 4천 원 나가잖아요. 예, 그거를 아파트 동 주민들이 모여갖고 한꺼번에 배달을 시키고 나중에 그 배달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달료를 N빵을 해요. 그 N빵은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에 정산하기가 N분의 1 정산하기가 있거든요. 예, 이 기능 안 써보신 분은 이게 저희 LOS 방입니다. 이게 네 분이 만약에 10만 5천 원을 만약에 맥주를 마셨다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에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나눠서 예, N분의 1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이분들이 그렇게 배달비를 정산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배달비 3,000원도 아끼는 거예요. 예, 배달비 3,000원도 아껴서 이렇게 짠 테크를 한다는 겁니다. 즉 n분의 1 정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당근마켓에서 같이 사요라는 코너가 생겼어요. 아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요. 아예 어플이 그거 겨냥한 어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저기 유튜브라든지 이런 OTT 프로그램들 이 구독료도 같이 냅니다. 모아서 같이 내요. NTT 구독료도 N빵을 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애들은 여기 이게 뭐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독서실인데 요즘 애들은 어디서 일하죠? 어디서 공부를 하죠? 예, 스타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죠. 스타디 카페 일일 사용권 내가 1시간을 써도 하루에 얼마 뭐 10,000원이면 10,000원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두세 명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내가 아침 4시간 공부할게. 너가 점심 4시간 공부하고 난 저녁 4시간 공부하고 3명이 나눠서 10,000원을 3,300씩 나눠서 쓴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스타디 카페 엠팡도 하는 정도로 짠테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반반 전략이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전략. 이게 뭐냐면요. 군침이 도네 술을 보니까 술을 구독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술담아라는 그 시스템인데요. 술을 구독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술을 보내줘요. 알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구독하는데 쉬어가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번 달 먹던 이 소주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막걸리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다음 달은 안 받을게요. 그러면 계약이 깨지죠, 보통은. 근데 그거를 인정해 줍니다. 아, 그러면 다음 달에 받으세요. 라고 한 달을 넘겨줘요. 예. 구독료 다이어트, 오타가 났네요. 구독료 다이어트 개념이죠. 징검다리식 구독 전략이 가능하게 요즘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식품 구독 제품 많죠.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스마트워드 프로그램.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매일같이 꾸준히 먹지만 분명히 쌓이죠. 몇 달간 먹다 보면. 그렇다면 한번 이 징검다리 구독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독 계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본사가 못 해준다면 우리 사업자들이 좀 요령껏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전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에서도 이런 전략이 있죠. 그 마일리지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미니보험, 퍼마일 보험 이런 게 있는데요. 미니보험은 심지어 시간 단위로 보험 드는 것도 있어요. 시간 단위로 보험 드는 거. 타임 쉐어링 보험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우리 뭐예요. 호텔을 예약하는 거도 100% 환불을 보장해주는 제품이죠. 예, 우리 품질 보증이 아니라 만족 보증처럼 100% 환불을 보장해줍니다. 입실 전에 하루 전에만 캔슬하면 호텔 비용도 100%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유연한 환불 정책. 예, 그래서 말랑말랑 전략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짠테크가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알뜰 소비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냐. 예, 이게 안 좋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니즈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걸 제공해 주는 게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기업은 체리 슈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우리 또 사업가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바로 문간의 발들이기 전략. 즉 아까 샘플을 준다거나 한 달만 먼저 써보게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먼저 접하게 해주고요. 쪼개서 접하게 해주고 한 모금만 마셔서 접하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괜찮으면 더 큰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 짠테크가 하나의 중요한 마케팅의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샘플로 특정 상품을 경험하게 한다. 이 부분도 우리 마케팅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업자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경험이 심리적인 장벽을 무너뜨린다라는 부분이죠. 정리된 부분이고요. 자, 인덱스 관계입니다. 55분, 10분 내에 이제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인덱스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관계를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일십이 나쁜 건가요? 안일십이 나쁜 건가요? 이게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말도 어렵네요. 일십은 뭐고 안일십은 뭐냐. 왼쪽에 보면 카톡에 일이 없어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카톡에 일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내 카톡을 보냈는데 안 읽고 씹어버려. 읽고 씹어버려. 어떤 사람은 내 카톡을 안 읽고 씹어버려. 어떤 사람이 더 나쁜 거냐? 예. 이 정도로 온라인상의 문자 하나를 보는 시간, 거기에 리액션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사람의 심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민감하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150이라는 숫자가 뭐죠? 덤바의 수라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150명 이상을 사귈 수가 없대요. 인간적으로. 그거를 덤바라는 학자가 발견해낸 숫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요. 온라인 속에서 이 덤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온라인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오프라인 친구들이 상호작용하는 곳이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책을 썼는데요. 이게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을 사귀면 150명 우습게 사귀죠. 제 방에 있는 사람만 지금 360명이 있습니다. 제 단체 채팅방에 있는 사람만 해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급을 정해요. 인덱스를 붙여서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아메이 사업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대학 졸업해서 같이 동기 모임, 어떤 친구는 내가 정말 아끼는 가족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아는 사람, 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붙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맞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일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연락하고요. 약간 친한 사람은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는 사이이고요. 친한 사람은 개인톡이나 두세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고요. 예, 그다음에 SNS에서 항상 답이 오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게 친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친한 사람은 뭐예요? 매일 공부할 때 같이 만나고요. SNS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젤리라는 SNS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젤리는 심지어 내 수면 시간, 내 핸드폰에 남은 배터리 양까지 공유되고 있는, 예, 내 위치는 당연하고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일체형, 예, 그런 그 밀착이 가능한 그런 어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하는데 관계 만들기, 관계 분류하기, 관계 유지하기 내용이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관계라는 부분,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그런데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요. 이제 인간관계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하는 관계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만나는 건 관계 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날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뉴 디맨드, 새로운 요구사항. 예, 불황에서 어떤 부분이 새로운 요구사항이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수요 창출 전략이 바로 디맨드 전략인데요. 전에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남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가 바로 그 대표적인 부분인데 교체 수요에 있어서는 요거예요. 어려운 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Z 폴더. 완전히 핸드폰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날개가 없는 선풍기. 완전히 모양이 바뀌었죠. 이런 개념의 상품이 바로 폼 팩터 업그레이드 상품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요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가 바닥 테이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뭐로 만들어지냐면요. 옛날 사용된 회수된 폐 전자제품의 플라스틱을 재생해서 사용된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컨셉 덧 입히기입니다. 즉 환경의 컨셉을 더한 거예요. 우리 제품은 재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라는 환경의 개념을 플러스시킨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프리미엄. 제네시스 알죠? 현대 자동차 중에서 제네시스는 특별하게 프리미엄 컨셉으로 가서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근데 또 요게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이 제네시스의 페이 방식이, 지불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제네시스 스펙트럼으로요. 들어보셨습니까? 제네시스 스펙트럼? 이게 구독 경제인데요. 매달 얼마씩을 내면은요, 제네시스를 이렇게 골라 탈 수 있어요. 나 오늘은 빨간색 제네시스, 내일은 까만색 제네시스, 흰색 제네시스를 골라 탑니다. 이런 구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컨셉 더딥히기, 지불 방식의 변경 방식으로 새로운 뉴 디맨드를 창출해낸다라는 거죠. 심지어 구매 방식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사세요. 돈은 나중에 내세요. 예, 이런 거 많죠. 예. 그다음에 신규 수요 개념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없던 거예요. 기존에는 은염사진, 유선전화, 노트북 컴퓨터가 지금 뭐로 바뀌었죠? 디지털 사진, 무선전화, 그다음에 휴대용 디지털 기기로 바뀌었죠. 이런 게 바로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전에 없던 상품이고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품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진이 뭔 것 같습니까? 신발장 같이 보이시죠? 예, 신발장 같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스타일러 슈케이스입니다.
LG전자에서 여러분 그거 있죠. 옷 넣어놓는 스타일러. 예. 그 스타일러가 신발자로 바뀐 거예요. 에이, 뭐 신발 소독기인가 보지. 그게 아니고요. 그 스니커즈, 신지도 않는 스니커즈 사다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재테크 차원에서. 예. 그 차원에서 모아놓은 스니커즈 상하지 말라고 사는 스타일러입니다. 예. 이런 제품. 새로운 카테고리에 완전 새로운 형태의 수요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품입니다. 기존에 없던 거. 그 다음에 이 빗이요. 제가 들고 있는데, 예, 이 아베다 빗입니다. 제가 모르고 하나만 샀는데, 아베다는 빗을 두 가지 사야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요. 스칼프 브러쉬고요. 하나는 우든 패들 브러쉬래요. 이거는 머리를 감기 전에 쓴 빗과 머리를 감은 후에 쓰는 빗이 다르다는 겁니다. 용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남자가 쓰는 타월과 여자가 쓰는 타월이 틀립니다. 그 정도로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용도를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우리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예, 그 부분이 괜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 용도가 아주 세분화되고 있어요. 사람 기준으로, 상황 기준으로. 예, 그게 뉴 디맨드 전략이고요. 그 외에 디깅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냥 오타쿠라 그러죠. 오타쿠가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거기에 진실함이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디깅, 그냥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닌 거기에 정말 진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성장이라는 큰 방향성을 이루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컨셉이 있는데, 예, 그 컨셉에 대해서는 컨셉형 디깅과 관계형 디깅, 수직형 디깅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먹어도 왜 우리 저기 아이돌 그룹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예. 그리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피규어 수집하는 사람들 많고, 예,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모두 예, 디깅 모멘텀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쁜 의미의 개념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이고 나를 부가시키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알파 세대란 부분은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저희 집에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의 내용인데요.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란 말보다도 알렉사라는 우리 스마트 스피커 있죠. 그걸 먼저 외치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디지털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살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살기보다는요, 온라인상에서 만나며 사는 세상을 더 많이 산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이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 아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사회성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예, 누나 형제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을 직접 만날 기회도, 학교는 가는데요. 학교에서 개인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은 게임 상황에서 만나요. 예, AI 상황에서 만납니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오프라인의 만남을 절실히 갈증을 하고 있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퀘스천이에요. 이 중요한 알파 세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예, 우리는 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 중요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그게 알파 세대가 온다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 맨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요, 마스크 쓴 사람들 얼굴 보이죠? 이 친구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마스크 쓴 얼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파악을 못해요. 표정을 봤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차리지 못해요. 예, 그걸 우리는 이해해줘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예, 알파 세대 아이들은. 예,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서글픈 좀 사실 상황입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 이제는 AI가 알고리즘이 있어서 소비자가 알기 전에 미리 그 대응 기술을 알려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웬만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제적 대응 기술, 바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가 느끼기 전에 미리 해답을 던져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온라인 세대, 메타버스나 온라인 게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 세상에서 오히려 리얼 스페이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큰 대형 카페, 멋있는 카페가 더 호황을 이루는 이유가 단순히 커서 멋있어서가 아니라 이 온라인에 지친 사람들이
멋있는 공간에 가고 싶은 이 본능에 또 다시 오프라인이 뜨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이 공간의 개념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람을 머물게 하는 그 공간의 힘. 이 공간력을 갖는 마케팅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궁극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이 중요한 마케팅의 컨셉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 컨셉인데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네버랜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피터팬. 그래서 나이를 먹지 않는 피터팬이 사는 그 나라가 네버랜드죠. 예.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100세 인생이 돼가다 보니까 나이는 우리가 먹고 있지만 성향은 어린이 모습 그대로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향 자체도 그래요. 예. 어른스럽다기보다는 어린이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네버랜드 스타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게 산다는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쉽게 삐진다라든지 쉽게 화를 낸다라든지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다음에 엉뚱한 것에 집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소위 말해서 철이 덜 든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안 좋은 몸도 우려가 된다는 부분도 약간 비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 예, 100세 인생, 우리는 100세까지 계속 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지혜를 인생을 통해서 켜켜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컨셉인데요.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성숙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조금 나이 든 어린아이들인 것이다. 라는 요 부분을 좀 마음에 새겨 보신다라면 이 불경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책에서 결국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저는 요 말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10가지를 한번 볼게요.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디깅, 그 다음에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이 10가지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용어 평균 실종과 네버랜드 신드롬, 이 마지막 키워드가 어쩌면 이 책의 결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성숙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조금 나이 든 어린아이들인 것 같다. 왜요? 불경기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다면 우리 고객들도 각자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각자의 성향대로 살아갑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관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그분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내가 매일 성숙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소비자들도 그런 분들이니까 각자 그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불황의 2023년 어떻게 살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혹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는 그런 책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다소 지루할 수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